할아버지는 내게 시골의 낡은 집을, 언니에게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기셨다. 남편은 나를 실패자라 부르며 언니에게로 떠났다. 모든 걸 잃고 나는 시골로 향했다. 그리고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숨이 멎을 뻔했다. 공중사무소 안은 퀴퀴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혜우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그녀 옆엔 언니 하진이 앉아 있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라도 온 듯 당당한 모습이었다. 하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강한이 공증인을 무심히 쳐다보았다. 마치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시간 낭비라는 듯한 태도로. 혜우는 낡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감추려 애썼다. 34살. 하지만 언니 옆에 앉으면 여전히 어릴 적처럼 느껴졌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며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자신의 일을 아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직업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고, 특히 대기업에서 일하며 반년치 월급을 한 달 만에 버는 언니는 더더욱 그러했다. 노안의 공증인이 헛기침을 하고 서류철을 펼쳤다.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어디선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순간 혜우는 할아버지가 자주 말하던 말이 떠올랐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진단다.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증인의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서울 중구 중앙로 27번지 43호 아파트. 가구 일체 포함하여 손녀 한진 씨에게 상속합니다. 하진은 눈길조차 들지 않았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혜우는 가슴에 익숙한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또다시 항상 그랬다. 학교에서 모범생, 명문대 입학, 유능한 사업가와의 결혼. 하진은 언제나 빛나는 삶을 살았다. 고급 아파트, 수입차, 명품 옷. 반면 혜우는 언제나 그림자였다. 경기도 송계면 산 104번지 전원주택과 부속 건물 일체 400평 토지를 손녀 혜운 씨에게 상속합니다. 공증인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다. 혜우는 움찔했다. 시골집, 마지막 몇 년간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낡은 집. 어릴 적 몇 번 가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때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한 집이었다.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지붕은 여기저기 새고 마당엔 잡초뿐이었다. 하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비웃듯 말했다. 그래도 뭐라도 받은 게 어디야 혜우나. 저런 폐가라도 땅은 있으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주말 주택이라도 지으면 되겠네. 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목에 걸렸다.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나눴을까? 나를 실패자로 본 걸까? 그런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하진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그 차운 공증인 앞에서도. 공증인은 유언의 나머지 조건들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혜우는 거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공정한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불균등하게 나누신 걸까?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고 공증인은 두 자매에게 각각 서류와 열쇠를 건넸다. 하진은 서명을 마치자마자 고급 가방에 열쇠를 넣고 일어섰다. 나 먼저 가볼게. 고객이랑 약속 있어서. 혜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래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너도 뭐 하나는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고급 향수 냄새를 남긴 채 사라졌다. 혜운은 한동안 사무실에 앉아 녹슨 철제 열쇠를 들고 있었다. 묵직한 쇠 열쇠, 모서리에 녹이 세운 오래된 열쇠.
언니가 받은 아파트 열쇠와는 너무도 달랐다. 매끈하고 현대적인 열쇠 대신 거칠고 무거운 쇠 조각이 이제 그녀의 전부였다. 밖에서는 남편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헌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계를 재촉하듯 보던 그는 혜운이 나오자마자 담배를 발바꾸며 다가왔다. 그렇다? 뭐 받았는데?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묻는 말투. 설마 아무것도 아니지? 혜운은 조심스레 유언에 대해 설명했다. 말이 이어질수록 민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그는 차 본넷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쳤다. 시골집? 진심이야, 혜운아? 넌 또 그렇게 망쳐버렸구나. 혜운은 그의 폭언에 몸을 움찔했다. 민석은 원래 욕설을 자제했지만 최근 들어 점점 날이 서 있었다. 특히 돈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고른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지만 그는 가차없었다. 그럼 넌 왜 제대로 어필도 못해? 왜 항상 조용히 뒤에만 서 있는 건데? 제대로 된 유산 하나 못 받아오는 넌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의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결혼 7년째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마치 남이 된 것 같았다. 제발 민석아, 그만 좀 소리 질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 혜운은 간신히 말했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 집으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민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뭘 해? 저런 폐가로 뭘 하자는 거야? 100만 원이나 나올까 말까야. 그것도 땅 때문이지. 집은 밀어야 해. 그는 아무 말 없이 채 올라탔고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혜운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 대체 왜 그 집을 자신에게 남긴 걸까? 도시에서 평생을 일하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이곳 송계리로 내려와 조용히 사셨다. 그는 늘 말했다. 도시는 숨이 막히지만 여긴 공기가 맑고 내 인생을 나답게 살 수 있지. 어릴 적 여름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산딸기와 야생딸기 자라는 곳도 보여줬다. 숲속의 새들과 짐승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던 그 시간들. 조용하고 따뜻했던 존재. 그의 곁에 있을 때 혜운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 느꼈다. 할아버지는 늘 말했다. 넌 특별한 아이야, 혜운아. 너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졌어. 그건 아주 귀한 능력이란다. 그땐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도 그립고 또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석은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렸고 혜운은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했다. 감자를 깎으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 낡은 시골집을 팔아야 할까? 하지만 누가 그런 집을 사겠는가? 송계리는 이제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외진 마을. 젊은이들은 떠났고 노인들만 몇 명 남아 있었다. 가게도 없고 우체국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문을 여는 수준.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다. 저녁 식사 중 민석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혜운이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대답은 건성으로 들렸다. 그러다 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다. 혜운아, 나 오늘 많이 생각했어. 우리 결혼 생활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혜운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무슨 소리야? 난 성공하고 싶어. 넌 월급도 얼마 안 되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유산으로 받아온 게 고작 폐가 하나잖아. 나 37이야.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어.
혜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나랑 결혼할 때부터 내 상황 알았잖아. 난 항상 진심으로 당신한테 다가갔어. 알았지? 그땐 네가 변할 줄 알았어. 야망도 생기고 더 좋은 직장도 찾을 줄 알았지. 하지만 넌 그냥 그대로야. 자꾸 초라한 인생에 만족하면서. 그의 말은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럼 당신은 이혼하자고?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당장은 어디 친구 집이나 내 시골집에서 지내. 서울 아파트는 내 명이니까 문제는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우리 함께 한 세월은 뭐였어? 7년이야, 민서가. 그 모든 시간과 꿈은 다 뭐였는데. 그건 실수였지.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내 언니 말이 맞았어. 우린 안 어울려. 그 말에 혜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니, 하진, 성공한, 아름답고 이제는 시내의 아파트까지 가진 언니. 너 하진이랑 무슨 사이야? 민석은 망설이다 말했다. 요즘 자주 얘기해. 그녀 남편은 출장 중이 많고 혼자라 외롭대. 나랑 대화가 잘 통해. 우리 인생관도 비슷하고. 혜우는 그 말을 들으며 7년을 함께한 남자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꽃을 사오고 생일에 편지를 써주던 민석은 온데간데 없었다. 짐 챙겨. 내일 밤엔 네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아. 집 계약도 내 이름으로 했으니 문제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혜우는 그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저녁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은 기분. 유산에 대한 기대, 남편, 집, 남은 것은 낯선 시골에 오래된 집 한 채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실에는 들어가기조차 싫었다. 34살. 지금까지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제대로 된 가족도 친구도 남편도 없었다. 그리고 기억조차 흐릿한 그 집 하나. 다음 날 혜우는 이른 아침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책, 오래된 소중한 물건들, 사진 몇 장. 모두 2개의 커다란 캐리어와 스포츠 가방 하나에 담겼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고작 이 정도였다. 민석은 출근하느라 일찍 나갔고 인사조차 없었다. 식탁 위에는 휘갈겨 쓴 쪽지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열쇠는 현관 선반 위에 놔둬. 혜우는 택시를 불러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민석은 그녀가 누구와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고 시간 낭비라며 만남을 제안했었다.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진과는 전날의 충격적인 사실 이후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다. 남은 건 오직 송계리 할아버지의 집. 터미널 매표소에서 시외버스 티켓을 구매했다. 송계리까지는 중간 환승을 포함해 약 3시간 반 거리. 그녀는 낡은 버스의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고층 아파트, 외곽의 주택들, 끝없이 펼쳐진 논과 숲. 버스 안은 퀴퀴했고 연료 냄새와 오래된 좌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맞은편의 할머니는 털실 양말을 뜨며 혜운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시골에 이런 고급 캐리어를 들고 오는 젊은 여자가 생소했을 것이다. 옆자리에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졸고 있었고 통로 건너에는 아기와 함께 탄 엄마가 있었다. 아기는 울다가도 금세 웃었다. 혜우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 배경엔 바로 그 집이 보였다. 그때 혜우는 12살쯤이었다. 할아버지에게 연못에서 붕어 잡는 법을 배웠다.
그 조용한 아침 물 위로 피어오른 안개, 입질을 기다리는 설렘. 그녀는 속삭였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그 집을 남기셨어요? 제가 뭘 어쩌면 좋죠? 버스는 덜컹이며 달렸고 창밖으로는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스쳐 지나갔다. 낡고 비뚤어진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마침내 송계리의 첫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마을은 너무도 조용하고 버려진 듯했다. 집들 절반 이상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다. 일부 지붕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길게는 붉은 고양이 한 마리와 먼지를 뒤적이는 닭들뿐. 유일한 거리에도 인적은 없었다. 버스가 멈췄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중년의 운전기사가 짐을 내려주며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기까지 끌고 가려면 멀 텐데요. 요즘 여긴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저 집에 마리아 할머니 한 분 사시고 노인들 몇 분 정도요. 모로가 할아버지 댁입니다. 혜운이 대답했다. 아, 모로가 어르신 참 좋은 분이셨죠. 그 집은 제일 끝에 있어요. 저 오래된 느티나무 지나서요. 걸어서 10분쯤? 버스는 떠났고 혜운은 부서진 도로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린 시절 기억보다 훨씬 더 폐허 같은 풍경. 무너진 울타리, 잡초로 덮인 텃밭, 쓰러진 창고들, 그리고 모든 걸 덮은 정적.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지나갈 뿐. 혜운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자갈길, 풀숲, 진을 구덩이. 캐리어 바퀴는 잘 굴러가지 않았고 그녀는 자주 멈춰서야 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을 즈음 낯익은 풍경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놓아두셨던 그 오래된 벤치 아래의 느티나무, 그리고 그 뒤에 그 집. 혜운은 삐걱거리는 문 앞에 멈춰서서 몇 개 남지 않은 가로등 불빛 아래 집을 올려다보았다. 낡고 삭고 비뚤어진 나무벽, 녹슨 지붕, 매달린 채 삐뚤어진 덧문, 기울어진 현관. 마당은 우거진 잡초와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다. 울타리는 간신히 구조만 유지한 채 바람에 흔들렸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곳. 혜운은 녹슨 열쇠를 꺼내어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었다. 경첩은 오래된 고통처럼 우는 소리를 냈다. 쐐기풀 사이를 뚫고 현관으로 향했다. 손이 따끔거렸다. 겨우 문 앞에 도달해 열쇠를 꽂았다. 한 번에 돌아가지 않았다. 몇 번 돌리고 눌러야 했다. 딸깍, 문이 열렸다. 그리고 혜우는 집 안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녀는 천천히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클릭, 불이 켜졌다. 그 순간 혜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예상했던 먼지투성이와 거미줄, 버려진 폐가는 없었다. 집 안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가구는 가지런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창문에는 깨끗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온 듯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혜우는 캐리어를 문 옆에 두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공기는 살짝 눅눅했지만 어디선가 라벤더나 쑥과 비슷한 은은한 향이 났다. 광택 있는 테이블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창겐 살아있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누가 이 꽃들을 물 주고 있었을까? 이상하네. 혜우는 속삭였다. 누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지? 거실에는 그녀가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하던 가구들이 있었다. 큼직한 참나무 테이블, 조각 무늬가 있는 의자,
유리문 안에 오래된 찻잔이 놓인 장식장. 구석엔 오래돼 보이지만 정성스레 손질된 짙은 녹색 소파가 있었다. 그 위엔 손수수 놓은 쿠션들이 놓여 있었다. 이 소파 위에서 그녀는 어릴 적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와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다. 해우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전한 어둠. 멀리 가로등 불빛 하나만이 아스라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차 소리도 이웃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벽시계가 똑딱이는 소리와 창밖 나무잎이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귀를 채웠다. 주방으로 들어서 불을 켰다. 그곳도 깔끔했다. 반짝이는 냄비와 프라이팬, 가지런한 선반의 양념통들, 정돈된 식기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식재료들이 들어있었다. 우유, 식빵, 버터, 하나같이 유통기한이 며칠 전이 아닌 어제, 오늘 찍혀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우유팩을 들고 중얼거렸다. 이건 누가 어제 산 거잖아. 믿기 어려웠지만 누군가 이 집에 와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누가 왜 해우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쿠션이 그녀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2일 동안 잠 한숨 못 잤던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다. 이 집은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정말로 그녀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녀는 눈을 감고 어릴 적 이 집의 풍경을 떠올렸다. 그땐 집이 커 보였고 구석구석 비밀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방들을 돌아다니며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 집에는 숨을 곳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도 많았다. 그리고 특유의 향기, 나무 냄새, 낡은 책의 냄새, 그리고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 지금은 담배 냄새는 사라졌지만 나무와 책의 향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해우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이 있는 벽으로 향했다. 유리문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그녀는 그중 하나를 꺼냈다. 익숙한 파란색 표지에 금박 글씨로 새겨진 제목, 한국 전래동화집. 책을 펼치자 연필로 적힌 할아버지의 메모가 보였다. 혜운이에게 바실라 이야기 옆에. 그 송을씨는 예전 그대로였다.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필체. 혜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몇 번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조심스레 제자리에 놓고 다른 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침실에는 큰 나무 침대와 깨끗한 침구가 깔려 있었고 협탁 위에는 할아버지의 안경과 오래된 자명종 시계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할아버지가 잠시 나간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서랍이 많은 고풍스러운 장롱이 있었다. 어릴 적 그 안에서 동전, 눌러 말린 꽃, 노란 엽서들을 꺼내 보여주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장롱은 마치 마법 상자처럼 느껴졌다. 혜우는 조심스레 손잡이를 당겨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정갈하게 개어놓은 손수건, 커프스 단추, 고풍스러운 회중시계가 있었다.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누군가가 자주 정리한 듯한 상태였다. 다음 서랍에서는 사진이 나왔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그의 부모님, 그녀가 모르는 옛 친척들, 가장 아래엔 컬러 사진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혜운, 따은 머리를 한 소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이 집 앞에 서 있다. 어느 사진에선 둘이서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텃밭에서 삽질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고 작은 손으로 열심히 삽을 들고 있었다. 내가 이런 걸 다 잊고 있었네. 해우는 속삭였다. 왜 이 집을 잊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언니 하진은 항상 핑계를 댔고 부모님은 큰딸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강요하지 않았다. 해우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저 존재감을 감추려 했다. 할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언제나 반가운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물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외로움을 해우는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밤이 깊어져가는 집 안에서 천천히 조명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피로가 몰려왔고 그녀는 그냥 잠들고 싶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실에서 캐리어를 가져와 침실로 옮겼다. 파자마와 세면 도구를 꺼냈다. 욕실에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다. 수건은 깨끗이 개어져 있었고 비누와 새 칫솔, 치약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분명 누군가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내가 온 걸 알았지? 해우는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눕자 침구에서는 라벤더와 같은 허브 향이 풍겼다. 매트리스는 편안했고 베개는 부드러웠다. 창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창 아래 고양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시에서 수개월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평화. 민석의 비난도, 하진의 비웃음도, 사회의 조소도 이곳에는 없었다. 오직 조용한 밤, 자연의 소리, 그리고 따뜻한 침대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해우는 속삭였다. 할아버지, 듣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이 집을 저에게 남겨주셔서.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저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 다시 태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새들의 지저김이 그녀를 깨웠다. 해우는 눈을 뜨며 한동안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내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이곳은 도시가 아니었다. 그녀가 수십 번 깨어났던 그 삭막한 아파트도 아니었다. 송길이, 할아버지의 집, 이제 그녀의 집. 해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 전체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완되어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다는 느낌이었다. 자동차 소리도, 이웃들의 시끄러운 말소리도, 건설 현장의 소음도 없었다.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했다. 새들, 나무십, 멀리서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까지.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햇살에 물든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그 너머로 무성한 풀숲 사이에 숨어있는 과수원. 그녀는 그 속에서 사과나무, 배나무, 그리고 까맣게 익은 오디나무와 커다란 나무덩굴 사이로 검은 딸기까지 눈에 들어왔다. 잡초들이 마당을 뒤덮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정성과 기억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정원 참 많이 돌보셨겠구나. 해우는 속으로 중얼이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냉장고 속 식재료는 여전히 신선했다. 누가 그걸 넣어두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계란을 구워 창가에 앉았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그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누가 이 집을 이렇게 정리해뒀던 걸까? 그녀는 다시 거실부터 집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어제는 피곤함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 거실의 가구는 모두 옛날 그대로였지만 반짝이는 유리컵, 광택이 살아있는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 그중 하나, 벽에 걸린 사진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 집이 아주 오래 전 찍힌 흑백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당시엔 정원도 가지런했고 화단마다 꽃이 피어 있었다. 현관 앞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가족들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도 있었다. 와, 이 집 이렇게 예뻤구나. 그녀는 놀란 듯 속삭였다. 부엌 장식장 안에는 옛날식 도자기 접시와 수정잔, 은 수저 세트가 놓여 있었고 서랍 속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가계부와 송글씨로 정리된 가족 역사 노트였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녀를 멈추게 한 것은 오래된 소파. 그 소파는 벽과 나란히 놓이지 않고 아주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은 것처럼. 혜우는 가까이 다가가 쿠션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쿠션 밑에는 봉인된 하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너무나 익숙한 글씨. 내 사랑하는 손녀 혜은이에게. 혜은의 손이 떨렸다. 봉투는 시간이 꽤 지난 듯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봉인은 그대로였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4번 접힌 그 종이에는 할아버지의 송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소중한 혜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고 너는 우리 집에 와 있겠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올 거라는 걸. 너라면 반드시 오리라는 걸. 언니가 아닌 바로 네가. 너는 항상 특별한 아이였단다. 내가 그걸 알아봤지. 너는 왜 아파트가 아닌 이 낡은 집을 받았는지 궁금할 거야. 혹시 내가 너를 덜 사랑했다고 느끼지는 않았으면 해. 사실은 정반대야.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남기고 싶었단다. 어릴 적 너는 자주 내게 보물에 대해 물었지. 해적이 숨겨둔 보물, 산속에 묻힌 황금 이야기. 나는 웃으며 그건 전설일 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단다. 보물은 정말 있어. 그리고 그 보물은 이 집에 묻혀 있단다. 평생 나는 조금씩 모아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너희 할머니도 몰랐지. 나는 기계공으로 일하는 틈틈이 전쟁 이후 방치된 집이나 유품을 모으며 고물로 팔 수 없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수집했단다. 금, 은, 고대 동전, 진귀한 보석들. 그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남긴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억과 역사, 조상과의 연결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이지. 그 보물은 뒷마당, 우리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하던 그 사과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 나무 줄기에서 집 쪽으로 한 1.5m쯤 떨어진 지점, 땅속 1m 아래. 그곳에 금속 상자가 있을 거야. 혜우는 손에 든 종이를 덜덜 떨며 읽어 내려갔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렸다. 실제 보물, 진짜로 금속 상자. 혜우나, 이 보물은 너의 새로운 삶을 위한 씨앗이란다. 돈은 사람을 나쁘게도 좋게도 만들 수 있어. 제발 기억하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돈이 너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니처럼 되지 않기를. 나는 너를 믿는다. 널 누구보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모로가 성재. 혜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보물, 정말로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걸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사과나무, 그 아래엔 벤치가 그대로 있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별자리를 배웠던 그 자리. 줄기에서 1.5m, 집방향, 깊이 1m.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의 글씨가 거짓일 리 없었다. 다음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삽을 찾아 땅을 파는 것. 해우는 흥분과 긴장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떠올랐다. 삽이 어디 있지? 그녀는 집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대부분의 집들이 텅 빈 마을이었기에 주변에서 누가 그녀를 볼 일도 없었지만 혹시 모를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정원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밀어 열자 안에는 예전 할아버지가 쓰던 정원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래되어 녹슬긴 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다. 해우는 삽 하나를 골라들고 사과나무 앞으로 갔다. 편지의 내용대로 줄기에서 집 방향으로 약 1.5m 떨어진 지점을 대충 발걸음으로 재며 표시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부드럽고 촉촉했다. 예전에 여기가 화단이었는지 잡초보다는 흙이 잘 갈렸다. 하지만 삽질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도서관 책상에서 보내던 삶과는 너무도 다른 노동. 삼날을 박을 때마다 팔과 허리에 힘이 들어갔고 몇 번 만에 숨이 턱턱 막혔다. 그래도 해우는 멈추지 않았다.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생겼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어느 순간 삽끝이 덜컥 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해우는 멈췄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거무스름한 금속 상자의 일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진짜야. 정말 있었어. 더욱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다. 흙을 전부 치우자 상자의 크기는 대략 30cm 곱하기 40cm 정도였다. 매우 무거워 보였지만 혼자 들어 올릴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해우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고 마당 잔디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목까지 뛰었다. 금속 뚜껑은 녹슬었지만 열쇠나 잠금 장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순간 햇빛이 상자 안을 비추자 눈부신 금빛이 반짝였다. 상자 안에는 진짜 보물이 들어있었다. 황금 목걸이, 팔찌, 반지, 고대 동전, 작은 주개들.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금목걸이를 꺼내보았다. 묵직하고 섬세하게 조각된 고전적인 장신구.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다. 그리고 고대 동전들. 어떤 것은 고대 한자와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어떤 것은 유럽풍의 문장이 박혀 있었다. 분명 수백 년은 좋게 된 유물처럼 보였다. 말도 안 돼. 해우는 거의 속삭이다시피 말했다. 이건 진짜 보물이야. 그녀는 상자 안의 보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천천히 확인했다. 모두 합치면 수킬로그램은 되어 보였다. 단순한 금값만 따져도 수천만 원어치. 아니, 몇 억일 수도. 게다가 대부분은 단순한 금속이 아닌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골동품. 경매에라도 내놓으면 값이 매겨지지 않을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닐 수도 있었다. 해우는 손끝을 떨며 다시 보물들을 천천히 상자에 정리해서 담았다. 그런 후 상자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녀에겐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제대로 된 감정을 받아야 했다. 골동품인지 위조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확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동시에 법적으로도 정리해야 했다. 탈세도 소유권 분쟁도 없이 할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떠났고 언니는 냉소적이었으며 세상은 그녀를 하찮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 이 보물은 누가 뭐래도 그녀의 것이었다. 해우는 상자를 침실 옷장 안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숨겨두고 자리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두어 통, 그리고 문자 하나. 나머지 짐은 언제 가지러 올 건데? 발신자 민석. 해우는 웃음이 났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문자의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그녀는 보물의 주인이다.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다. 완전히. 해우는 민석의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자 한 줄에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더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 휴가를 내고 싶어요. 아마 당분간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팀장은 놀랐지만 그녀가 성실하게 일해온 걸 잘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해줬다. 쉬엄쉬엄 잘 정리하고 돌아오세요, 혜은씨. 전화를 끄는 혜은은 인터넷을 켜고 골동품 감정, 금 보석 감정, 수집품 경매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몇 군데 믿을 만한 업체들의 정보를 정리한 뒤 가장 평판이 좋은 골동품 감정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감정사가 상황을 듣고는 며칠 후 손길이로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다. 며칠 동안 해오는 낮에는 마당에 풀을 뽑고 정원을 돌보고 안 쓰는 방들을 정리했다. 밤에는 보물 상자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닫고 품목을 정리하며 메모를 남겼다. 그 과정은 마치 할아버지의 숨겨진 마음을 조금씩 되짚어가는 여정 같았다. 드디어 감정사가 도착한 날, 낯선 외제차가 마당 앞에 멈췄고 중년의 남자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안혜은 씨 맞으시죠? 저는 고전예술연구소의 정세진 감정사입니다. 그는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침착했다. 해우는 조심스럽게 보물 상자를 보여주었다. 정 감정사는 흰 장갑을 끼고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확대경으로 살펴보고 저울로 무게를 재고 세공의 정밀함과 도안의 시대를 기록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검토하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혜운 씨, 이건 보통의 수집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18세기 조선 금세공 장신구도 있고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에 고급 귀금속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럽 동전은 중세 비잔틴 시대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라면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15억 원은 넘습니다. 경매에 따라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해우는 숨을 삼켰다. 15억. 그녀의 평생 연봉을 몇 배나 넘는 돈. 믿기지 않았다. 판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감정사가 물었다. 해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은요. 일단 정확한 가치를 알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니까 쉽게 정리하고 싶진 않아요. 그 판단 현명하십니다. 단, 이런 보물은 개인이 집에 두고 보관하기엔 위험합니다. 도난이나
손상 우려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고 조심스럽게 보물들을 다시 포장한 뒤 떠났다. 차가 먼지 자욱한 시골길을 따라 사라지고 집 앞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다. 해우는 그날 저녁 햇살이 길게 들이오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 그 나무의 굵은 줄기엔 손바닥만한 흠집이 있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칼로 새겨놓았던 별자리 모양. 이곳은 너의 보금자리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단지 금과 보석을 남겨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집도, 이 마당도, 이 기억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민석이라는 이름이 떴다. 해우는 잠시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해우나, 나야, 민석.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거기 송계리 어때? 괜찮아. 생각보다 아주 좋아. 다름이 아니라 그때는 미안했어.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너무 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다시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해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서가, 지금은 내가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는 시점이야. 그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난 더 이상 예전의 해운이 아니라는 거야. 그녀는 전화기를 끊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사과나무 너머에서 반짝였다. 할아버지가 늘 가르쳐줬던 별자리. 그 별 아래 해우는 드디어 진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해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마당 어귀의 들국화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받아들인. 그녀는 거실 한쪽을 정리해 작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창계 책장을 놓고 할아버지가 남긴 책들과 도서관에서 직접 골라온 책들을 채워 넣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오가며 쉴 수 있도록 의자도 두어 개 놓았다. 조그맣지만 따뜻한 공간. 그녀만의 작은 시골 도서관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첫 손님이 찾아왔다. 앞마을에 사는 권 할머니였다. 여기 책 빌릴 수 있다 들었어. 옛날에 참 책 좋아했는데 눈이 침침해도 읽고 싶더라. 해우는 환하게 웃으며 가장 큰 글씨에 소설책을 건네주었다. 편하게 오세요. 언제든요. 제가 차도 끓여 드릴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에 있는 몇 안 되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쉬고 누군가는 손녀에게 줄 동화책을 빌려갔다. 해우는 더 이상 작은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진짜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로부터 멀어진 만큼 진짜 삶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보물 중 일부를 조심스럽게 매각했다. 절반 이상은 아직도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지만 필요한 만큼만 정당하게 정리했다. 마을에는 무료 진료버스가 오게 되었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배달도 시작했다. 낡은 지붕 수리비, 집 안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송계리의 천사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모로가 어르신의 손녀답다며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모로가 어르신의 손녀. 가끔씩 서울에서 민석이 보낸 문자나 하진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들은 여전히 돈과 부동산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혜우는 그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 어느 늦어름 저녁, 혜우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무릎 위에는 어린 왕자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바라보던 별자리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별을 바라보며 그는 늘 말했다. 혜훈아,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다. 그제서야 그녀는 진심으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보물은 사랑이었다. 기억이었다. 뿌리였고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진짜 삶이었다. 그날 밤 혜우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잠에 들었다. 사과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처럼 집을 지켜주고 있었다.